방금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6천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송영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제가 방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돌파했습니다. 5천선을 돌파한 지 18거래일 만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멀미가 날 지경인데요. 한 달 만에 5천선에서 6천선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그동안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주식 투자하시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는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국제 금융시장이 변화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가 제 역할을 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구나. 이걸 전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들을 만들었다면 진즉에 코스피 5천원 돌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남북관계 리스크, 대북 리스크 이런 것들 또한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 나가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돈을 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가운데에서도 지금 AI주와 관련돼 있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경제 어떤 붐업 현상이 내수로까지 또 다른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야말로 뭐 한 달여 만에 새 역사를 썼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는데요? 주가가 연일 급등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께는 축하드릴 만한 일이겠지만 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급등에 지나치게 도취되어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특히나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여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 원인을 뜯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날과의 비교를 해보면은 코스피가 그동안에 121%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보통주는 252% 올랐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206%, SK하이닉스는 384% 올랐습니다. 그 결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를 합한 그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23.74%였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무려 41.17%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미리 잘 대비해서 그 사이클에 올라탔기 때문에 시장이 그것을 평가해 준 것이고 지금 풍부한 유동성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 주식시장에 오르는 것을 정권의 덕택이고 정부의 치적이다라고 홍보하는 순간 굉장히 큰 모순에 빠지게 될 겁니다. 특히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금 마이너스 0.3% 아닙니까? 직전 분기 대비해서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은 한꺼번에 2,000조가 넘게 늘어났는데 과연 우리 실물 경제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큼 좋은 상태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잔치에 초대받은 분들은 복되지만은 네.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거품이 생기면서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은 이재명 짧게 정부는 부탁드릴게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왠지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도 맞는데요. 그렇다고 정부가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 좀 지나친 폄훼가 아닐까 싶고요. 지적하신 부분들을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빨리 올랐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K자 성장 얘기 나오는 것처럼 어느 한쪽은 굉장히 온기를 느끼고 있지만 다른 곳, 그러니까 실물 경제로까지 전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은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별로 한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예. 좀 한 말씀만 제 반론을 드리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로지 코스피 지수를 하나의 국정의 벤치마크처럼 여기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코스피가 작년 6월 2일 대비 어제까지 121%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코스피가 616포인트였습니다. 퇴임할 때 1686포인트예요. 그래서 173%가 올랐지만 사실
정권을 마감할 때는 역대 최대 득표율 차이로 대선에서 참패하면서 정권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받쳐주고 또 기업들이 잘해서 주가 지수가 오르는 것과 정부에 대한 평가와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가 아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론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도모하는 것이나 또 주주가치 환원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평가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정의 모든 것이고 특히나 경제 정책이 코스피 하나로 대변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충분히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희 좀 갈 길이 멀어서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게 못마땅하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천, 7천, 8천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까 혹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합니까? 국민의힘 왜 이럽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국민의힘 입장도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죠. 국민의힘에서는 법무부도 우려하는 3차 상법 개정, 경영권 방어에 최소한은 남겨야 한다. 부작용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여당은 충분한 보완 없이 처리 속도만 높였다. 이렇게 또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단의 입장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저는 왜 필리버스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많은 주식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것 같은데요. 주가가 오르면은 주주만 좋아지고 기업 경영주나 기업은 별로 안 좋아집니까?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없는 겁니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들한테 자본 조달이 쉬워지는 굉장히 아주 큰 이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적대적 M&A가 어려워진다,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올라가면 경영권 방어가 더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적대적 M&A를 하려면 그만큼 주식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지면 주식이 비싸지면은 더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 옛날에 주식시장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고 주가가 낮았을 때 얘기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본질적으로는 보수적 가치로 보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국가가 자꾸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로는 일부분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연 그런 논리를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해 줄까라는 생각 들고요. 또 기업도 과거에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1, 2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미 주가가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을 기업들도 확인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기업들도 그렇게까지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지 않은데 왜 국민의힘만 이렇게 오롯이 이런 식의 반대를 하고 있는가? 대단히 정치적인 반대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의 기업 환경과 지금 이제 달라진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균형 감각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코스피 시가총액은 2025년 6월 1일에 2,211조 원이었습니다. 오늘 5,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한 10달여 만에 2,800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주가 부양이 지금 입법의 최우선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도입하면 부작용도 있거든요. 앞서 언급되었듯이 경영권 방어에 이 자사주는 매우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자본시장 선진국에서 두고 있는 포이즌필이라든가 차등 의결권이라든가 황금주라든가 이런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했다가 적대적 M&A에 노출되면 그것을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소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경영권 방어 수단 하나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가 어떤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총수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인하실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은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들 또는 사모펀드들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과거 2003년에 SK를 공격했던 소버린이라든가 2006년에 KTNG를 공격했던 칼 아이칸이라든가 또 2015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려고 했거나 이익을 본 엘리엇이나 메이슨 같은 이런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영권 방어 수단들을 충분히 도입하면서 이런 걸 한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네.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주식시장 활성화만 목적을 두고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이 논의에서 간과된 측면을 짚자면은 중소기업들은 이 자사주를 자본 조달의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낮을 때 자사주를 취득을 했다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면은 그 자사주를 매각함으로써 그 시세 차익으로 투자에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융 비용을 줄이는 거죠. 이런 수단도 동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매우 수기를 거쳐서 균형 감각 있게 입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대폭 생략됐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이다. 이런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를 얘기하시는데요. 부분에 관한 문제를 일반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구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판 같은 걸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열어두면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편법 승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합병할 때도 자기 본인들 스스로가 그걸 활용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악용하는 사례를 어떻게 차단할 건가 이런 부분만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 자체가 오히려 협소한 논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재벌개혁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되어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재벌개혁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재벌이라기보다는 정치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를 그냥 무조건 부양해서 국민들한테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마치 상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이익이 기업에 돌아간다고 하는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1, 2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만하다라고 하는 게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숫자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자사주 소각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방어를 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도 맞지 않는 거 제도로 그대로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단계는 이미 지나지 않았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언제까지 이런 논리를 계속 얘기를 할 겁니까? 이젠 그런 면에 있어서 기업 스스로가 생산성을 높이고 자생력을 키워서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언제까지 소극적으로 우리는 다른 데 기업이 우리 기업을 M&A해서 경영권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에 매몰돼서 계속 자기 방어의 논리만 만들려고 할 것이냐. 저는 이제 그런 단계는 이미 한국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로 볼 때 기업들의 규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단계가 지나갔다고 봅니다. 네. 그런 말씀하시는 바가 정합적이려면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만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포이즌필이라든가 황금주라든가 이런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동시에 입법하는 균형 있는 입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노골적으로 주가 올라가는 게 싫으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이번 자사주 의무 소각 도입의 배경에는 결국은 주가 부양이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앞서도 이제 행동주의 펀드나 사모펀드가 이런 것으로 재미를 볼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경영권 방어의 빈틈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것만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적대적 M&A에 정말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 경제에서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업의 단물만 뽑아먹고 기업은 껍데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려되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은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에 몇 년 만에 기업이 깡통이 됐다. 이것에 관해서 최근 굉장히 분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훨씬 더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것이 이 자사주 의무 소각의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면서 마치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잘못된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굉장히 정략적 비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사주 문제하고 개정안 상관없는 예를 이야기까지. 드셔가지고요. 아니 자사주 문제하고 매우 상관이 있어요. NBA 그러면은 제가 앞서 칼 아이칸이라든가 뭐 소버린이라든가 혹은 엘리엇 메이슨 이런 사례를 든 것에 대해서 지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서 행동주의 펀드나 사모펀드의 역할이 혹은 활동 반경이 더 넓어지는 것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홈플러스 사례를 자사주 소각 문제하고 연결하시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 왜냐하면 결국은 것처럼 우리 자본시장에서 경영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사모펀드나 이런 데가 대거 유입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제 부분은- 슬슬 네. 개입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넘어갈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이 공격적으로 기업 사냥을 할 가능성이 있죠. 이건 언제든지 노출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곧 자사주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만들어 놔야 사모펀드나 아니면 뭐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기업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으면 방어도 오히려 쉬워지게 되는데 항상 소극적으로 기업들이 자기들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업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소극적인 자기 방어만 그동안에 치중해 왔다고 하는 네, 거예요. 슬슬 이제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법 개정안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이 3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잠시 뒤에 이제 종결한 이후에 이 3법 개정안은 처리가 될 예정이고 이어서 사법개혁 3법 중에 가장 먼저 법 왜곡죄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 법안을 보면은 논리와 경험칙의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이런 것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서 위헌일 수밖에 없어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이 법관의 독립을 대단히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서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이런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승소한 당사자와 패소한 당사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있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있거나 무죄가 있거나 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당사자는 내 사건의 법령이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됐다라고 왜곡됐다. 주장하면서 그렇죠. 법관을 법 왜곡죄로 고소하는 일이 남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관의 독립이 대단히 중대하게 침해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법 왜곡죄를 민주당이 입법에 나선 배경에는 작년 5월 1일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그 일련의 사법 보복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작년 5월 1일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5월 2일에 대법관 우겨넣기라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5월 7일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재판헌법소원 도입을 들고 나왔고 이 법 왜곡죄도 작년 5월 2일에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들께서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문제인가 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민사재판이 됐든 형사재판이 됐든 각자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되면은 정말 유능한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도입되면은 정말 능력 있는 법률가들은 법관이 되길 꺼리게 됩니다. 뭐하러 그런 머리 아픈 재판하면서 내가 많은 고소에 노출되고 수사받아야 되고 조사받아야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관을 하겠습니까? 다 변호사로 나가겠지요. 지금 우리 의사들 같은 경우는 내외산소라고 해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히 산부인과, 소아과는 많은 소송 위험에도 노출되다 보니까 더 기피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우리 법원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도 직결된 문제여서 당연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악법을 저지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명 대통령 파교 한성김이 법 왜곡죄 도입에 뭐 도화선이 됐던 거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법 왜곡죄가 갑자기 작년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새로운 법안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에서 법 왜곡죄 도입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법조계에서도 꾸준히 법 왜곡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도입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독일이나 스페인, 대만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 왜곡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한다거나 부당하게 의도적으로 법률을 잘못 적용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의도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판사의 일일이 모든 행위를 구체화시켜서 명확성의 원칙에 맞도록 한다고 하면 그 원칙들 다 하나하나씩 세부화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이제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조문이 완벽하게 다 명확하게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은 좀 하게 되고요. 국민들이 이건 오히려 더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판사도 인간이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판사의 의도를 넣어서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판사를 파면하려면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이제 그 오남용이나 우려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고 또 그건 네.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법 왜곡죄를 적용해서 최종 판결을 하는 것도 또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부당하게 기소를 했을 때 그 최종 판단을 하는 것도 결국은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없는 것처럼 마치 잘못하면 무조건 적용해가지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또한 지나치는 우려나 과잉 해석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그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 독일에서 법 왜곡죄는 사실은 프로이센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150년 동안 법 왜곡죄로 법관이 처벌받은 사례가 56건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나치 시대의 법관들이 잘못한 것을 책임을 지게 하거나 혹은 구동독에서 잘못된 처형을 했던 사례들에서 예외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작동한 겁니다. 그런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 왜곡죄를 도입해서 결국 판사들을 올가매고 특히나 정치 권력이 재판의 당사자가 됐을 때 정치 권력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제로 사용하려고 이걸 입법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슬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에는 우리 법과 같은 포괄적 직권남용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왜곡죄가 혹시 독일에서는 체계적으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법관을 단죄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직권남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 자, 3대 행정통합특별법 가운데 충남, 대전, 또 경북, 대구 통합법 처리가 보류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용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 어떻게 좀 듣고 계십니까? 그럼 국민의힘에서 대전 충남 통합하자고 주장했던 거는 그건 지방선거하고 아무 상관 없었던 거였네요. 그건 순수하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해서 그러면 행정통합법 만듭시다. 특별법 만들자고 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는 대단히 정치적이고 선거를 앞둔 일종의 정략이 들어간 거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대전시장하고 충남지사가 만나가지고 우리 통합합시다. 합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합하자고 얘기하니 그러면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서 지방행정구역 단위를 크게 하고 그리고 지역에 좀 더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얘기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가 불리한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전에는 안 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그럼 누가 더 정략적이고 누가 더 선거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 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한 지역을 합친다 이런 의미, 또 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합쳐서 통합해서 뽑는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서울 1극 체제, 수도권 1극 체제가 계속되어 왔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예. 부동산이 뭐 대표적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국토를 균형 발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고요. 또 그러기 위해선 행정 단위를 잘게 쪼개기보단 메가시티 형태로 구성을 해서 큰 틀 안에서의 어떤 그 개발 사업이든 아니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바탕 위에서 지금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다만 이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이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공감대가 지금 광주 전남 광주 이곳에서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지금 아니다 이렇게 반대로 돌아선 것 같고요.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7번째로 통과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지역에서도 수기 과정을 좀 거치면서 만약에 같이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이제 협상을 해나갈 뜻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은 광역, TK 지역도 그렇고, 예. 뭐 충남 지역도 그렇고 통합하는 법안들이 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송영은 전 대변인께는 이 질문을 좀 덧붙여서 함께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이 경북 대구 통합법이 보류된 책임을 두고 좀 설전이 오가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뭐 다소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행정통합에서 처음과 끝은 모두 주민의 의사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정통합 논의에서 대단히 아쉬운 것은 주민들께 전면적으로 의사를 묻는 과정은 없고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기식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광역 통합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6.3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용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대전 충남은 원래 단체장들이 먼저 통합을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는데 예. 정작 그때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통합을 얘기할 때는 민주당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이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모두 이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광역통합에 있어서 적어도 주민들의 관념 속에서는 한 40년 내지 50년 정도 이 광역시와 도는 구분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이걸 네. 어느 날 갑자기 통합을 한다고 할 때 특히나 읍면 단위에 살고 계신 분들은 광역자치단체가 하나가 되면서 오히려 군 단위의 예산들은 더 줄어들고 과거에 광역시였던 곳들이 더 예산과 사람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하고 마지막으로 주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략되면은 대단히 무리한 통합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국회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